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현직 경찰관이 떨어져 숨진 아파트에서 수개월 동안 밤마다 시끄러운 클럽 음악 소리가 들렸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사건 당일 해당 아파트에 사망자 포함 최소 16명이 있던 걸로 파악했습니다. 전자발찌를 찬 30대 남성이 이웃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남성은 과거 5명에 대한 성범죄로 10년간 구격한 뒤 출소해서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습니다. 사고로 숨진 아들에게 2억 3천만 원의 사망보험금이 나오자 54년 전 집을 나간 친모에게 2심 재판부도 보험금을 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친모는 보험금을 놓고 친딸과 법정 다툼을 벌이는 중입니다. 뾰로롱 안녕하십니까. 자, 9월의 첫날 정말 충격적인 소식부터 하나 전해. 여기 형, 죄송합니다. 네네. 변호사님, 네네. 사석에서 하던 얘기였죠. 네네네. 우리 박상희 소장님께서 네.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의 전임 교수가 되셨답니다. 네, 너무 축하할 일입니다. 박수. 박 교수님 축하합니다. 박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네. 한 말씀 하셔야죠. 네. 상담심리학과로 가는데요. 상담심리학에 공부하고 싶으시면 저희 학교로 오세요. 저요. 그래, 좀 필요해 진짜. 그런데 진짜 우리 박상희 소장님이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공부도 하셨어요. 그거는 그냥 참여. 아무튼 정말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두 분 왜 이렇게 또 깔맞춤을 하셨어? 네, 가을을 맞아서 시밀러룩으로 한번 준비한 건 아니고요. 어쩌다 입다 보니 가장 그래 된 떨어졌습니다. 겁니다. 그렇죠. 그럼 그렇지. 알겠습니다. 빨리빨리 시작할게요. 예.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오늘 오후 1시쯤 부산 동구의 한 목욕탕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진화에 나선 소방대원들이 일단 큰 불길을 잡은 바로 그 순간 갑자기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이 나면서 이 잔불을 정리하고 있던 소방대원과 공무원, 시민 정말 다수가 지금 부상을 입었다고 하는데요. 현재까지는 중상자 2명을 포함해서 모두 21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자, 보시면 또 이 목욕탕, 자 보십시오. 벽면이 저렇게 완전히 뚫렸습니다. 이 폭발 충격이 상당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아무튼 더 이상의 인명 피해가 없길 바라면서 속보 들어오면 방송 중에라도 전해드리죠. 자,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립니다. 이자연 기자, 박지훈 변호사, 박상희 교수,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사반 보려고 퇴근하고 바로 집으로 뛰어가요 하신 김혜솔님, 오늘 백내장 수술했어요. 그래도 이건 봐야 돼 하신 김정희님, 우리의 회사 사람들 아침마다 전날 사건 반장 얘기로 시끌벅적합니다. 승우, 영희, 원호, 명숙, 정욱, 은숙, 명숙, 경옥 모두 사반 가족 하신 김정자님, 오늘 나 승진했수 하신 이금옥님, 오늘 예쁜 사위 전호관 생일입니다. 축하해줘요 하신 박은숙님, 전주 에코시티 상가 건물에 응가하고 그냥 간 인간 빨리 와서 치워 하신 지윤주님, 자, 어제 슈퍼 블루문 사진 보내주신 김선경, 박효숙님, 캘리포니아의 최병숙님, 한양대 피아노과 8호 학번 최문서님, 영도의 김준호님, 전명근님, 이수아님, 임지선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한 아싸사반 뉴스의 6반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달려보죠. 아주 자연스럽게 쓱싹입니다. 자, 사반 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으로 시작해 보죠. 자, 어느 빌라 가방을 든 남성, 주변을 두리번. 자, 화단 쪽으로 성큼 다가가는데요. 가방을 열고 또 두리번. 역시나 가방을 막 뿌리를 뽑았어. 가방 속에다 쏙 집어넣어요. 또 뽑았어. 털 털고 집어넣습니다. 자, 도심 한복판에서 10만이 마냥 도둑질을 한 저 남자. 자, 박 변호사님, 진짜 이게 유행을 타나 봐요. 요즘 먹튀 제보가 좀 주춤하다 했는데 이제는 화단털이 제보가 계속 옵니다. 저게 있는 게 공용의 어떤 식물이나 그런 게 아닙니다. 빌라에 있는 공용 하단에 있는 식물이고요. 제보자가 석 달 전에 아이하고 같이 이 식물을 심어둔 거거든요. 그것을 지금 가져가 버린 겁니다. CCTV 확인해 보니까 한 노인이 지금 저걸 가져가는 모습이 표착이 됐는데
당연히 절도죠. 그리고 길가에 있는 게 자기 게 아니에요. 공용권도 없습니다. 그냥 가져가면 점유탈 횡령 아니면 아니 절도죄가 일단 됩니다. 두리번거리는 것부터가 절도죠, 절도. 그리고 식물을 저거를 어떻게 키우려고 가져가는지 먹으려고 가져가는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남의 재산이고 남의 재물을 지금 가져가는 모양새거든요. 본인이 두리번거리고 막 주춤하는 것 자체 봤을 때는 고의성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그러니까요. 같고 검거가 되면 처벌받습니다. 예. 자, 이번에도 제보 영상 보시죠. 자, 무인 점포 남성 입장했습니다. 내부를 쭉 돌아보더니 아유, 뭘 집을까? 이것도 맛있을 것. 자, 컵라면을 딱 저렇게 집어가지고 올려놨습니다. 자, 냉장고 쪽으로 가서 콜라도 쏙. 아하, 아쉬운지 다시 커피도 하나 저렇게 뽑아오죠. 키오스크 화면 일단 터치를 쫙 하는데 바코드 찍찍 찍고 있어요. 자, 그리고 가방에 넣죠. 자, 그런데 카드 꽂아야지. 카드 꽂아야지. 자, 카드를 뭐야 이거? 왜 안 찍어? 왜 안 꽂아? 그렇습니다. 계산하는 척만 하고 그냥 저렇게 훔쳐서 가는 거예요. 제가 이 영상 맨 처음 열어봤는데 너무 자연스러워가지고 절도 영상인지를 몰랐어요. 아니, 훔쳐가려면 좀 미안한 척이라도 하면서 가져가야지. 카드 꺼내서 계산하는 연기는 뭐하러 하니? 진짜 저 인간. 응? 네, 지난달 23일 아침 7시 48분쯤이고요. 충남 천안 신불당동의 한 무인 점포입니다. 한 남성이 계산하는 척만 하고 음료와 컵라면 등등을 훔쳐갔습니다. 일단 피해 점주가 보기에는 저 남성이 들고 있는 가방에 책이 굉장히 여러 권 들어있기 때문에 학생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주변에 어떤 대학교나 학원이 있는 곳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 멀리서부터 온 학생이 아닌가 하고 점주가 추정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직 경찰 신고 안 했다고 합니다. 어서 와서 계산하고 사과하라면서 제보 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또 이어가죠. 차량에 돌 던져 와장창입니다. 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휠체어를 밀고 가는 저 남성. 갑자기 스톱. 자, 화물차에서 짐칸에서 물건을 꺼내더니 펑! 또 펑! 자, 이번엔 벽돌로 차 앞유리를 펑! 왜 저래? 자, 또 다른 파란색 화물차 정면에 또 유리차 또 벽돌로 그냥 팡! 왜 저래요? 네, 지난 29일에 오전 8시 15분에 충북 영동군의 한 인도에서 저렇게 차량을 파손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뭐 불법 주차한 차량이기는 합니다. 근데 이 남성 차량이 불법 주차했다고 저런 것 같지는 않고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여자친구가 휠체어를 타는데 저 차들 때문에 휠체어가 제대로 이동할 수 없다면서 화를 내면서 저렇게 범행을 저질렀어요. 그 출동한 경찰에 의해서 저지는 되고 다행인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는데요. 근데 이 사람 정말 로맨티스트로 여자친구처럼 그런 것 같았지만 사실은 알코올 중독 상태라고 합니다. 아하. 여자친구가 저 차들 때문이 아니고 저 남자친구 때문에 더 속상할 것 같은데요. 지금 특수재물손괴로 남성이 입건돼 있습니다. 팀장님, 요즘에 확실히 이상해. 진짜 뭔가 있어, 진짜. 그렇습니다. 제작진이 아마 그 피해 차주 10명 중에 1명하고 연락이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피해 차주 1명이 뭐라고 했냐면은 사실 인근 주민들이 그 주차장에 협소하기 때문에 암묵적으로 주차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차량 통행이 방해가 된다든지 아니면은 인도가 아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런 일을 당해서 참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뭐냐면 근데 이 피해 차주 외에도 다르게 불법 주차한 차량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렇게 차량이 있는 곳을 차량을 파손시키게 되면은 정당화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저런 행위를 하게 되면은 재무상기 행위로 처벌받기 때문에 저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좋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목격자를 찾습니다. 자, 무슨 얘기일까요? 영상 만나보시죠. 자, 다리 위로 불박차가 이제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오른쪽 다리 난간을 주목해 주세요. 한 여성이 난간을 다리를 걸쳐 불박차주가 빵빵거리면서 급히 차를 세우고 지금 자, 저걸 보고 이제 차를 세우고 빵빵 그리고 불박차주가 달려가서 끌어냅니다. 무슨 사연이 있는 거죠, 이게? 네, 일단 저게 지난달 24일이고요. 충북 충주시 동량대교 위입니다. 당시 동량대교 위를 지나던 운전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려던 20대 여성을 발견을 했습니다. 영상에는 보이지 않지만요. 이 운전자가 굉장히 직감적으로 이거 극단 선택이구나 깨닫고 급히 여성을 구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뒤차 운전자에게 신고를 요청해서요. 정말 너도 나도 망설임 없이 나선 상황이었습니다. 이 구조한 운전자가 주변을 보니까 이 여성의 신발, 소지품, 소주병이 있었습니다. 아이고. 여성이랑 얘기 나눠봤더니 경기도에 살고 있다고 했는데 뭐 집으로 인도되는 걸 좀 꺼리는 걸로 봐서 가정불화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고 합니다. 어쩌다가 어린 나이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상당히 안타까웠다고 하고요. 이후에 경찰, 소방 그리고 면사무소 직원까지 나서서 이 여성을 진정시키고 또 인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정말 그래도 이 세상은 살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시원한 계곡 찾아 테러입니다. 자, 역시 사방 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 만나보시죠. 자, 어느 계곡 한 남성이 등을 지고 한참 저렇게 서 있습니다. 자, 갑자기 바지춤을 위로 쭉쭉 올리는 게 미세한 저 몸떨림 혹시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계곡 위 소변 발사. 자, 심지어 바위 위에 앉아가지고 담배 일발 장전. 진짜 모르긴 몰라요. 저 밑에서 물놀이 하는 사람들. 어머, 여기 물 깨끗하다. 근데 좀 따뜻하네. 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난 15일 전북 순창 그 고추장으로 유명한 곳이죠. 강천사 계곡에서 소변을 보고 담배를 핀 거를 목격한 사람이 사실은 그걸 보고 계곡관리사무소에 연락을 했습니다. 처리해달라고 했는데도 계곡관리사무소에서는 커다란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실제적으로 소변을 본 것도 중요하고 나쁜 일이지만은 지금 나무가 주변에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씨가 꺼지지 않은 담배꽁초를 버렸을 경우에 나무에 불이 붙게 되면 산불이 나지 않습니까? 커다란 피해가 되기 때문에 저런 행동은 주의하는 게 아니고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소변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 저기서 소변을 싸? 그래서 자, 다음 이어갈게요. 누가 차량에 이런 짓을? 좀 황당합니다.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자, 어느 공원에 주차된 차량. 그런데 웬 문콕 방지 스펀지와 스티커들이 차량 한쪽 면을 덕지덕지. 설마 멋으로 그랬을까요? 아니면 차주 자녀의 장난? 아니요. 누군가가 골탕 먹으라고 이렇게 하고 튄 겁니다. 이 차주분이 출근하려고 딱 보니까 저런 상태였다는 건데 이 주차 보복 뭐 그런 겁니까 이거? 네, 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굉장히 지금 속상하실 것 같은데요. 차주께서는 지난달 30일 경기도 군포시 3번에 있는 IC 체육센터에 주차를 했어요. 아침에 출근하려고 보니까 저렇게 된 거예요. 자세히 보면 그 문콕 방지 스티커라고 방지 스폰지라고 쓰는 그런 이제 뭐 푹신푹신한 저 하늘색 스폰지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이가 타고 있어요. 뭐 이렇게 적힌 스티커 이런 게 잔뜩 붙어 있는데 이게 근데 또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2, 3일 전에도 똑같은 짓을 누군가가 해놨었다고 합니다. 어허. 근데 지금 차주는 전혀 영문을 모르겠는 상황이에요. 주차도 딱 줄 맞춰서 잘 해놨고 주차 공간도 넓었고 또 누구한테 원한 살 만한 일도 하신 적이 없고 지금 굉장히 좀 궁금하신 상태입니다. 저거 뭐가 됐든 차량에 조금 손괴죄가 되죠. 뭐 손괴죄는 다 포함됩니다. 효용을 해야 하잖아요. 옆에 그걸 떼야 되고요. 이 사람 CCTV 좀 확인을 해보니까 CCTV가 안 찍히는 곳에 이걸 붙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확인이 좀 어렵다라고 하고요. 근데 이제 혹시나 또 비슷한 어떤 경우를 당한 경우가 있는가 싶어서 제보를 좀 해주신 거라고 얘기를 하고 만약에 있다면 좀 알려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면 아이 뭐 타고 있다 이런 스티커도 그렇고 주차 스티커도 그렇고 너무 많이 무자비로 붙여놨거든요. 뭔가 감정적인 거 아니면 뭔가 어떤 다른 차에서 했던 그런 것도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시어머니와 결혼한 느낌. 이거 오늘은요 미국에 계신 사반 가족께서 우리 사반 가족 여러분들의 집단 치성의 판단을 또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보내주셨습니다. 네, 뭐든지 같이 하자 이런 시어머니 때문에 고민이 된다는 사연인데요. 이 사연자는 미국 교민입니다. 가족 모두가 타지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이 사연자 부부 같은 경우에는 주 6일 매일 13시간씩 일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일하게 쉬는 그 하루만큼은 남편이랑 좀 단둘이 보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다고 하는데 시어머니가 이때마다 매번 같이 밥 먹자고 연락을 하신다는 겁니다. 한 번은 너무 피곤해서 거절을 했더니
보란 듯이 가족 단톡방에서 서운한 티를 팍팍 내셨다고 하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휴가가 1년에 딱 한 번 있는데 이 휴가마저도 시어머니가 같이 가자고 계획을 이미 다 세워두신다는 겁니다. 사실 시아버지가 버젓이 계시는데도 이미 결혼한 자식을 품 안의 자식처럼 대하니까 이 사연자 입장에서는 거절할 수도 없고 굉장히 난감하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남편이랑도 싸우게 되니까 사실 남편한테도 좀 미안한 상황이고요. 어떻게 하면 시어머니 기분 나쁘지 않게 좀 거절할 수 있을지 조언을 구해오셨습니다.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과 사건 반장 독립 채널에서 7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시어머니입니다. 어머머머머머 얘 말하는 거 좀 봐. 아주 그냥 아들 며느리 힘들게 일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이 시애미가 만난 거 좀 먹이려고 한 건데 그게 사건 반장에 제보할 만큼 잘못한 거냐? 이영만리 미국 땅에서 믿을 거 우리 가족분인데 아이고 그게 또 10월 드랍시고 시애미를 그냥 나쁜 X로 만드네 아주. 아이고 은배 이놈아 여자 보는 넌 그렇게 하나도 없냐 이놈아 동그라미. 박 변호사님 손이 움직이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뭐. 아 그렇습니까? 네. 자 다음 며느리입니다. 아니 어머니 어쩌다 한 번이죠. 저희도 일주일에 한 번 부부가 맘 편히 쉬는 건데 매주 밥도 같이 먹자 심지어 여행도 같이 가자. 진짜 외람된 말씀인데요. 진짜 제가 어머님하고 결혼한 건지 은배 씨랑 결혼한 건지 모르겠어요. 오빠 은배 오빠 뭐라고 말 좀 해 인간아. X 좋습니다. 은배 오빠부터 가보죠. 그렇습니다. 품 안의 자식이지만 결혼하게 되면은 각자 가정을 이루기 때문에 이래라 저래라 간섭을 못하는데 물론 시어머니 마음은 알아요. 하지만 며느리가 주말마다 식사하자는 것도 부담스러울 거고 더군다나 1년에 한 번뿐인 휴가를 같이 간다고 하는 거는 안 되시고 만약에 아들이나 며느리가 전화 와서 식사하자 그러면 같이 하시면 모르겠지만 본인이 연락하셔서 식사를 하자든지 휴가를 간다든지 하는 것은 자제하셔야 될 것 같고 며느리는 시어머니한테 솔직하게 말씀을 하셔야 돼. 마음에 품고 있으면 안 됩니다. 마음을 하셔서 푸셔야 될 것 같아요. 소장님, 근데 이 사연이 조금 한 가지 좀 고려할 만한 게 있는 게 미국 교민이시거든요. 네. 이영만리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가족밖에 믿을 데가 없는 건데. 네. 저는 사실 친정 식구들이 미국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저도 한 4년 정도 살았는데 우리 미국에 계신 교민 여러분 정말 열심히 일하십니다. 정말 열심히 일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좀 피곤하기도 하고 지금 오늘 제보 주신 분도 참 착하신데 제가 만난 교민 여러분도 참 순수하시고 착하셨거든요. 왜 제가 착하다 그러냐면 지금 사실은 굉장히 좀 짜증날 수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면 내가 이렇게 어머니랑 같이 휴가도 가고 싶지 않고 밥도 먹고 싶지 않아 하니까 남편에게도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또 어떻게 하면 시어머니가 기분 안 나쁘시게 얘기할 수 있을까 이렇게 참 착하신 분이에요. 근데 뭐 물론 외국에 계시면서 가족끼리 워낙에 더 이제 정이 두텁다고는 하지만 사실 지금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상태도 아니세요. 그럼 시어머니도 계시고 거기 또 친구분도 많이들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부부가 열심히 일하고 주말에만이라도 본인들이 이제 알콩달콩 좀 살 수 있게 해주셔야 되고 사실 이 부분은 남편이 얘기를 하셔서 남편이 조절을 하셔야 부인이 이렇게 착한 부인인데 부인이 또 욕먹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남편께서 네 어머니 그냥 뭐 한 달에 한두 번 같이 밥 먹는 정도로 잘 조절하시죠. 예, 자 우리 박 변호사님. 좀 못되게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혼할 수도 있습니다.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정말 잘 살고 있는데 사실은 그 계속 보게 되면 안 좋은 모습을 볼 수도 있고요. 또 사실 평일날 너무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주말에 아니면 하루 쉬는 날 그렇게 만나면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상황에서 어머니하고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괜찮아 보입니다. 근데 계속적으로 반복이 된다 그러면 두 사람의 관계가 흐트러질 수가 있고 저는 그런 사례를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멀리 계시고 안 보면 안 볼수록 더 잘 살아요. 죄송하지만. 계속 보면 볼수록 안 좋을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제를 해주시면 되고 그 역할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남편이 말씀해 주셔야 돼요. 빨리 말하세요. 엄마 안 된다고. 그렇군요. 둘이 보든가 아들하고. 자 문평수님. 진행하는지 왜 저렇게 나대니? 지금 3년째 이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처음 보신 것 같아요. 자, 이 기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의견은요? 네, 일단 우리 집게 장군이님 남편한테 뭐가 미안하죠? 중간 역할 못하는 남편 잘못입니다 하셨고요. 김윤경님 한 번 거절할 땐 서운해하시겠지만요. 그래도 하다 보면 어머니도 안 하실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제이디님 저 신혼 때 생각이 납니다. 저는 정확하게 주말에는 좀 쉬고 싶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이해해 주셨어요 하셨고요. 하지만 바니님 어르신들 타지에서 말동무도 없고 많이 심심하십니다. 그냥 좀 놀아드리세요. 이런 의견도 또 있긴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사건반장 제보 메일과 사건반장 카카오톡 제보창 또 많이 좀 이용해 주십시오. 자, 경남 창원시 상남동에 사시는 김은정 여사님 보고 계시죠? 이 창원 경일여고 3학년 둘째 딸 정지수 양을 칭찬해달라고 하셨어요. 왜냐? 자, 보시죠. 자, 저 사진 속 친구가 지수 양인데 아동 암센터에 머리카락을 기증하기 위해서 지금 커트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번이 벌써 두 번째라네요. 한창 멋내고 싶은 때인데 기증을 위해서 머리카락에 염색 한 번을 안 했대요. 심지어 머리를 감아도 드라이 대신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선풍기로 일일이 말린답니다. 참, 우리 딸 장하고 사랑한다 하셨어요. 왜 버텨? 이름부터 For Stress. 스트레스로 인한 피로는 풀고 활력은 채우고. 마셔봐. 마그랩이 답이다. 콘드로이친 이젠 검증이 필요하겠죠. 어떤 콘드로이친인지, 충분히 콘드로이친을 담았는지. 기능성은? 그건 기본 아닌가? 관절이 기억할 만하네. 이름값이란 이런 것. 관절엔 콘드로이친 1200. 현직 경찰관이 떨어져 숨진 아파트에서 수개월 동안 밤마다 시끄러운 클럽 음악 소리가 들렸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사건 당일 해당 아파트에 사망자 포함 최소 16명이 있던 걸로 파악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알아봅니다. 지난 화요일에 전해드렸던 사건이죠. 당시만 해도 현장에서 동석자 7명, 딱 7명이 확인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수사를 해보니 하하, 8명이 더 있었다. 그런데 그때는 도망가서 확인을 못했다. 네, 맞습니다. 일단 지난달 27일 새벽 4시 50분쯤에요.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경찰관이 추락해 숨졌습니다. 그런데 그 전날 밤 10시부터 그 추락 당시까지 그 집에 드나든 사람이 최소 16명인 것으로 지금까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숨진 경찰관 제외하고 동석자가 최소 15명인 상황입니다. 모두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이 됐고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는데요. 일단 마약 간이 검사에는 5명만 응했습니다. 그런데 이 5명이 모두 양성 판정이 나왔고요. 현장에서 이 용처를 알 수 없는 알약, 주사기 이런 것들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입건된 사람들 가운데는 비뇨기과 의사, 대기업 회사원, 또 헬스 트레이너, 헤어 디자이너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걸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 경찰 사망 하루 전부터 밤부터요. 이 아파트 14층으로 모인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 16명 모두 거주지와 직업, 연령대가 약간씩 차이가 나는 상황입니다. 자, 이게 참 경찰이 오기 전에 8명이 도망을 갔다. 아니 뭐 죄 지은 거 없으면 경찰 온다고 도망갈 일 없잖아요. 지금 최소 15명입니다. 그중에 현장에 있던 7명이 있는데 그 7명 중에 1명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남성이 갑자기 창문을 열고 뛰어나갔다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그날 8명은 그 당시에 없었고요. 나머지 있는 7명 중에 또 휴대전화를 또 숨기다가 걸리기도 합니다. 어허. 그래서 경찰 입장에서는 뭐 현장 상황도 그렇고 너무나 의심이 되니까 전원에게 마약류 간이 검사도 진행을 했고요. 현재 지금 마약 검사를 해가지고 정밀 감정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직업도 거주지도 제각각인 최소 16명의 사람들이 한날 한시에 지금 보시는 저 한 아파트에 모였습니다. 자, 우리 팀장님도 현역 시절에 이제 뭐 마약 수사 많이 해보셨겠지만 어떠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한날 1시에 16명이 모인 거는 확인 안 되고요. 들락날락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16명으로 보는 건데 현장에 있던 사람들 조사를 했습니다. 경찰에서 조사했더니 뭐라고 했냐면 운동 동호회, 헬스 동호회에서 모였다고 말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경찰이 조사했더니 또 다른 정황이 포착이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들 가운데에는 이태원 클럽에 있다가 또 합류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까 알다시피 이태원 클럽. 예, 그렇죠. 이태원 클럽에 있다가 합류한 사실이 있는데 또 참석자 중에서는 마약류 간이 시약을 5명이 응했습니다. 사실상 마약류에는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대마가 있는데 향정신성 의약품인 필로폰, 케타민, 엑스타시의 양성 반응이 나왔던 거예요. 그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경찰에서 볼 때는 단순히 모인 게 아니고 야, 이게 마약 집단 파티한 거 아니야라고 조심스럽게 지금 추정하고 있는데 또한 8명이 도주하지 않습니까? 나머지 7명이 있었고 그러면은
그 중에서 나갔던 사람, 도주했던 사람들이 혹시 그 투약했던 마약을 갖고 나가서 그걸 숨겼던지 또 버렸던지 그럴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집단 마약 파티, 이태원 클럽. 정말 그 사는 곳 그리고 직업이 다 다른 사람들이 한날 한시에 모여서 한 아파트에서 이 공교롭게도 거의 이 사건이 일어났던 날과 비슷한 날에 인천 미추홀구에서도 한 20대 여성이 모텔에서 사망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모텔에서 추락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마약을 했던 상황이었거든요. 자, 그게 좀 저는 개인적으로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자, 하지만 본인들은 부인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모임 참석자 중에 한 사람의 변호인은 지금 이 집단 마약 의혹에 대해서 극구 부인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어떤 모임이냐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운동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제 뭐 그 지인의 지인이 또 불러지고 또 엮이고 뭐 이러면서 서로 이렇게 좀 많은 인원이 만나게 됐다. 근데 저녁을 먹으면서 알게 된 사람들도 있고 그 중에는 뭐 이태원의 클럽에서 만난 사람도 있다. 이 모임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모임 절대 아니고 그냥 일회성 모임이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일각에서는 이 모임에 유명 배우가 왔었다라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는데 이것도 절대 아니라 그렇게 절대 아니다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여기서 첫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밤마다 클럽 음악. 자, 이 경찰관이 추락사를 하기 전부터 그 아파트에서는 뭔가 좀 이 수상한 정황이 포착이 됐다는 겁니다. 그 해당 아파트 주민분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자주 가죠. 밤마다 시끄러워가지고 저희가 유튜브인 줄 알았어요. BJ가 노랫소리 크게 들리고 그게 다 했어요. 밤에 하여튼 많이 시끄러웠어요. 저희가 유튜브인 줄 알았어요. 시끄러우니까요. 선생님 몇 시까지? 저희도 뭐 보통 저도 12시 정도 되고 하여튼 그때부터 해서 언제 하여튼 새벽에 엄청 오랫동안 그랬겠죠. 금요일 아니었나? 월화수목 정도. 그런 것 같아요. 엄청 그랬어요. 매일? 거의 뭐 매일인 것 같아요. 뭐 물부터 해서 과일도 있었고 여러 가지 엄청 많이 와요. 특별히 많았지. 생수, 과일, 먹을 거. 저희도 애들 때문에 엄청 시키는데 저희보다 더 많이 왔더라고요. 자, 모르긴 몰라도 민폐를 엄청 끼쳤던 모양입니다. 오죽하면은 뭐 유튜버인 줄 알았다. 네, 이웃들의 증언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미 이 사건 이전부터 수개월 동안 이 집에서 굉장히 좀 시끄러운 클럽 음악 이런 것들이 흘러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너무 시끄러워서 민원을 넣은 적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이웃에 따르면요, 이 집 앞으로 과일, 생수 이런 게 담긴 택배도 굉장히 자주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양이 어마어마했다는 증언입니다. 한 3, 4인 가족이 먹을 양보다도 훨씬 많은 양의 식료품이 굉장히 자주 배달이 됐다고 합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요, 이 집은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이 소유주는 따로 있고 이 소유주가 이 사는 사람이 전세를 사는 세입자였는데요. 전세가만 해도 평균 8억 정도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문제의 이 세입자 알고 보니까 과거에도 마약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과가 있었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이 사건이 뭐가 됐든 맨 처음 알려진 게 저희가 지난 월요일에도 이걸 뭐 전해드렸던 이유가 경찰관이 그렇죠. 추락사를 했어요. 저 현장에서. 네. 그것도 강원도 강원경찰청 경장인가요? 예. 30대 경찰관이죠. 예. 예. 휴가를 내고 와가지고 서울 용산에서. 자, 그래서 그러면 경찰이 마약 뭐 이러면서 좀 뭐 추측이 나왔단 말이죠. 가장 중요한 거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정밀 감정을 하고 있습니다. 마약을 투약했는지 경찰이 정밀적으로 감정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떨어지게 된 게 이 실수로 떨어졌는지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 평수가 한 37평 정도 크기고 당시에 한 7명은 현장에 있었고 16명이 드나들었고 이 구조상 실수로 실족할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아니라고 합니다. 창 구조상. 그러면 좀 다른 어떤 원인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지금 알아볼 수 있는 게 둘력에 의한 손상이 좀 나타나기 때문에 직접 사인이 그 부분도 좀 봐야 되겠고 가장 중요한 거는 마약을 뭐 투약했다면 어떤 마약, 어떤 종류인지 등등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고 타살 혐의도 아직 드러나지 있지 않기 때문에 사인 등을 좀 확인을 해야 되고 다음 주쯤에 정확한 결과가 나오고 그때부터 경찰 조사가 좀 더 진행될 것 같습니다. 자, 팀장님.
지금 이 사건에 많은 여론이 주목하는 것이 경찰관이 마약을 한 것이냐 아니냐 이 부분이거든요. 경찰에서는 상당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요. 문제는 부검하게 되면 이제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상은 휴가 내에서 왔다고 하는 거는 잠복수사는 아닌 것 같아요. 휴가기 때문에. 따라서 경찰관이 마약을 했다고 하면은 큰 사건이기 때문에 경찰에서 예의주시하고 부검 결과가 나오면 확실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지난달 11일 새벽 한 여성이 살던 집에 30대 남성이 몰래 침입했습니다. 이 남성은 여성을 향해 흉기를 들고 위협했고 성폭행까지 저질렀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남성은 다름 아닌 윗집에 살던 이웃이었는데요. 여성은 우여곡절 끝에 탈출했고 남성은 현장 인근에서 체포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으로 남성의 충격적인 범죄 전력도 드러났습니다. 이 남성, 과거에 대체 무슨 짓을 저질렀던 걸까요? 자, 가족 여러분, 이번 사건 좀 주목 좀 해주십시오. 정말 제가 말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진짜 이거 진짜 뜯어 고쳐. 자, 일단 이 기자 사건 내용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충북 청주시의 한 빌라에서 지난달 11일 새벽 2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빌라에 살던 한 30대 남성이 일단 주인 집에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마스터키를 몰래 훔쳤고요. 이 마스터키를 이용해서 아랫집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이 아랫집에는 여성이 살고 있었고 가지고 온 흉기로 여성을 위협하고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그 이웃입니다. 이웃. 예? 소장님. 네. 이거 그러면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나요? 어떻습니까? 네, 이 사람을 오가다가 이제 계단이나 엘리베이터에서 이제 올라가는 것만 봤다고 해요. 그러니까 전혀 서로 인사를 한 적은 없고 모르는 사이라고 하는데 어느 날 새벽에 그냥 문 열고 들어온 겁니다. 문 열고 들어와서 성폭행을 했으니 이 여성의 충격이 어떻게 말로 표현이 되겠나 싶습니다. 근데 이 여성 그 와중에도 정신을 차리고 이 남성으로부터 흉기를 빼앗았어요. 그리고 잠옷 차림으로 현장을 벗어나서 뛰어가서 편의점에 가서 막 정신을 차리면서 도와달라고 하면서 막 울음이 터졌고 그러면서 이제 112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자, 신고를 받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는데 이 체포되는 과정에서 이자가 보인 태도가 정말 가관이었어요. 자, 이 기자 영상이 준비돼 있죠? 네, 그 체포되는 모습이 인근 CCTV에 고스란히 다 찍혀 있습니다. 당시 영상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성이 빌라 앞에 서서요. 누군가한테 전화를 겁니다. 계속 통화를 이어가다가 전화를 끊고 계단에 털썩 저렇게 주저앉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10분 가까이 줄담배를 쭉 피웠고요. 그러다가 저 멀리서부터 경찰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경찰 본 남성은 담배를 집어던지고 벌떡 일어나서 휴대전화는 주머니에 넣고 마치 수갑 채우라는 듯이 두 팔을 저렇게 내밀고 경찰에게로 다가가는 모습입니다. 팀장님, 저런 자식을 가만둬야 됩니까? 예? 아니, 완전 야, 여기 수갑 채워.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경찰관이 피해자를 체포할 때에 세 가지 경우가 있거든요. 경찰 보고 도주하는 사람이 있고 숨거나 아니면 격렬히 저항하는 사람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체념하게 되면은 채우라고 내오는 사람이 있어요. 저 피해자 같은 경우는 사실상은 그 발찌를 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주해야 추적되기 때문에 체념을 하고 포기하고 채우라고 했던 것 같아요. 자, 이자의 과거 범죄 전력을 보시면 왜 저렇게 태연자약했는지 납득이 되실 겁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그렇다니까요. 예, 박 변호사님. 자, 이 사람의 이제 범죄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5명에 대해서 지금 성범죄를 일으켰고요. 10년간 복역을 해가지고 이제 출소를 했던 상황이고 또 문제는 전자발찌, 위치 추적 장치를 부착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사실 문제가 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윗집에 살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피해 여성 입장에서는 이 성범죄자가 옆에 아니면 그 위에 살고 있는지를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범죄자 알림이 앱이라는 건 있긴 한데 이름을 알아야지만이 이렇게 검색이 가능한 거고 자신 집 근처 사는지 안 사는지는 사실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미성년자 아동이 있다면 그런 게 알림이 가긴 갑니다.
근데 이 여성 같은 경우는 뭐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알림이 오지 않았고 결국은 남성의 성범죄 전력이라든지 전자발찌 착용이라든지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이웃에 그런 사람이 있는지 전혀 몰랐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딱 그 얘기를 제가 하고 싶었던 거예요. 성범죄자 알림이 사이트 혹시 들어가 보신 적 있으세요? 예? 저는 무슨 취재하려고 한번 찾아본 적은 있는데 이름을 알고 있었으니까 그게 검색이 됐습니다. 예? 자, 우리나라 성범죄자 관리 실태가 얼마나 엉망진창인지 딱 이 사건이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 자, 검색을 하지 않아도 이런 놈이 나와가지고 지금 내 윗집에 사는구나라는 걸 알게 해주는 게 이게 진짜 제대로 된 행정 서비스 아닙니까? 예? 자, 미국 어떻게 합니까? 경찰서장이 자기 SNS에 이런 놈이 어디로 오늘 교도소에서 나와서 이사 갑니다. 자기 SNS에 올려요. 예? 그리고 성범죄자가 어디 산다고 지역 신문에 주소가 나와서 광고가 나갑니다. 예? 아니, 미국은 뭐 인권이란 걸 몰라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아니, 팀장님. 진짜 좀 이제는 좀 나나 내 가족부터가 일단 살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저도 이제 그 양형커의 말에 동의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미성년자가 있는 가족 같은 경우에는 이 알림 센터보다도 앱보다도 통보가 옵니다. 사실은 사진까지 찍어서 통보가 오는데 그 여성 같은 게 혼자 살 때 미성년자가 아니고 하면은 그 연락을 안 해주거든요. 근데 이 센터에 들어가기도 뭐하고 그래서 문제는 이겁니다. 왜냐하면 출소자도 인권이 있다. 이것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그 미성년자 없는 가구한테는 통보를 안 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인권 차원에서 보완하기가 힘들 것 같은 거죠. 자, 박 변호사님. 예. 진짜 저는 그 사람들도 인권이. 자, 만약에 이자가 저자의 그 주소지가 노출이 돼가지고 저 동네 사람들이 경계를 하고 또 그랬다면 저자는 저렇게 하고 싶어도 못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저자한테도 이득이에요. 그렇죠. 범죄라는 거는 뭐 어떤 본인의 어떤 그런 내적인 것도 있지만 환경적인 부분도 상당히 크거든요. 내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바로 검거가 되거나 포착이 된다고 했을 때 하지 않습니다. 지금 저 모습도 우리가 봐야 될 게 도망갈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렇게 순수히 체포에 응했던 겁니다. 그 환경적인 측면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이 입법으로 보완이 좀 필요한데 또 눈여겨봐야 될 게 6번째 지금 성범죄를 저질렀는데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는데 전자발찌는 뭡니까? 취약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탈했을 때 보호관찰에서 이걸 확인하고 뭔가 못하게 하려고 했던 하기 위해서 채운 거 아니겠습니까? 이 2번 정도 뭔가 이상 신호가 포착이 됐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관찰 중앙관제센터에서 이걸 확인하고도 집에 이걸 못했다는 거, 이 부분도 사실 문제가 되고 결국 전자발찌 이것도 뭐 그냥 폼으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제가 이렇게 막 열내는 거 보시면 뭐 또 인권의 가치를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를 또 욕하실 수 있는데요. 진짜 이제는 좀 바꿔야 됩니다. 예? 정말 바꿔야 돼요. 예? 소장님. 진짜 딸 무서워서 저 키울 수 지금 이 피해자만 봐도 이분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만약에 이런 자식이 위에 산다는 걸 알았으면 여기 이사를 가셨겠냐고요. 그러니까요. 진짜 제 주변에도 저 오늘도 강의를 갔다는데 강의를 가면 이제 주민 여러분들 만나고 딸을 키우시는 엄마들을 만났는데 다 똑같은 얘기를 하세요. 정말 무서워서 못 살겠다 그러고 이 성범죄들이나 왜 가해자 인권을 우리가 이렇게 보호해야 되냐. 우리부터 좀 살고 싶다. 우리 아이들부터 좀 보호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글쎄요. 인권의 문제가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는 너무 피해자보다 가해자 중심의 인권을 논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이 성범죄자 알림이 정말 진짜 미성년자 자녀를 키우지 않는 한 20대 여성은 그럼 괜찮아요? 30대 여성들은 저런 놈들하고 이웃사촌 해도 괜찮은 겁니까?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국가에서, 나라에서, 지자체에서. 예? 이게 진짜 제가 괜히 멋진 척하려고 지금 이 열내는 게 아니고요. 정말 너무 많은 분들이 하소연을 하세요. 예? 진짜 이제는 인권이고 뭐고 그런 거 좀 그만 좀 얘기하자고요. 누구의 인권? 누구의 인권? 피해자의 인권, 가해자의 인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진짜? 예? 여기까지 하고요. 3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사고로 숨진 아들에게 2억 3천만 원의 사망 보험금이 나오자 54년 전 집을 나간 친모에게 2심 재판부도 보험금을 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친모는 보험금을 놓고 친딸과 법정 다툼을 벌이는 중입니다. 법원의 판단을 짚어봅니다. 윤석열 대통령 만나가지고 자, 이번 재판은 처음 문제 제기됐을 때부터 큰 논란을 낳았죠. 고 김종한 씨의 이 사망 보험금으로 시작된 소송이었는데 일단 처음부터 좀 짚어보죠. 네, 지난 2021년 1월에 거제 앞바다에서 이 대양호가 폭풍우를 만나서 침몰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 사고 때문에 승선원 10명 중에 3명이 실종이 됐고 당시에 56살이던 고 김종한 씨도 그 실종자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사망으로 처리가 되면서 김종한 씨 앞으로 보험금 2억 3천여만 원, 또 선박회사가 제시한 합의금 5천만 원, 이렇게 총 3억 원 정도의 보상금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고 13일 만에요. 김종한 씨가 2살 때 집을 떠나서 생사조차 모르고 있다고 주장하던 이 생모가 나타납니다. 아들의 사망 소식을 알고 이 민법상 상속 규정이 있습니다. 이걸 내세워서 보상금을 가져가겠다고 요구를 했던 겁니다. 김종한 씨에게는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가 있었고 혼인신고를 안 한 상태였습니다. 자녀도 없었는데요. 현행법상 이런 경우에는 양육을 실제로 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친모가 제1순위 상속권자가 됩니다. 자, 누나의 주장입니다. 친모가 2살 때 자신들 곁을 떠난 후에 양육의 의무를 전혀 하지 않았다라고 누님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김종선 씨가 이제 김종한 씨의 누나인데요. 누나는 뭐라고 하냐면 3남매 중에 막내인 김종선 씨가 2살 무렵에 아마 이제 가족을 떠나서 친모가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다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마저 재혼하기 때문에 김 씨 남매들은 사실은 친척집을 전전하기도 했는데 할머니와 고모가 키워줬다고 이제 주장하고 있는데 그리고 심지어 맏아들 오빠인데요. 1999년에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습니다. 41살에 사망했는데 그때 경찰을 통해서 친모한테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와보지도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른 척하고 사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머니는 집을 떠나 재혼을 했는데 그쪽에 자식까지 있긴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김씨 남매들하고는 인연을 끊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아, 소장님. 54년 만에 아이고 원보야 하면서 나타났습니다. 네. 저 이 사건 여러 곳에서 듣고 봤는데 굉장히 좀 속상해요. 저도 상담을 하다 보면 아주 어렸을 때 뭐 엄마가 우리를 버리고 갔다. 뭐 엄마가 아빠랑 이혼하면서 연락을 끊었다 하면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너무 평생을 엄마를 그리워했던 마음으로 지금 성인이 되신 분들이 있는데 정말 속이 시커멓게 타 있거든요. 너무 마음고생을 해서. 근데 이 누나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속상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뭐 지금으로서는 이제 누나의 주장입니다. 이 김씨 누나가 이제 상황을 얘기를 한 거고요. 근데 이 사망한 김씨가 미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망을 했으니 그런데 이제 실종이 됐으니까 이제 이 해경에서는 그래도 친모가 있다고 보이니까 친모한테 연락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친모한테 연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모가 맨 처음에는 김종한이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그러고 해경이 물어보니까 모른다. 그 사람 누구냐? 뭐 이런 아들 식으로. 이름을 몰라요? 네, 모르는 거예요. 그 오빠가 사망했을 때도 나타나지 않으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모른다던 아들을 13일 만에 다시 이제 나타났어요. 이 어머니가 나타나더니 네, 내 아들이 사망했다고 그러면서 재혼을 해서 낳은 딸과 사위와 함께 이제 대동을 딱 해서 나타나셔가지고 그 보상금 권리가 나한테 있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얼마나 그 가족 남겨진 누나나 고모나 할머니는 속상하시겠어요. 그리고 현재는 이 친모가 죽은 그 김 씨 그 아들의 아파트 그리고 적금 1억 원도 다 본인의 명의로 돌려놓은 상태입니다. 세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나는 꼭 타먹을 거다. 자, 박 변호사님, 그 실화탐사대 거기서 이 건을 다루셨었잖아요. 제가 저희 같이 이제 다뤘던 사건이기 때문에 뭐 제가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원래 이제 부산 고법에서 화해 권고 결정을 내립니다. 이 보험금은 한 2억 3, 4천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한 40%만 친모 가져가라. 1억 정도 가져가라고 하해 권고. 하해 권고는 뭐냐면 이 당사자 간에 협의점을 찾지 못할 때 절충점을 법원이 제시한 거고 한 14일 정도 아무 이의 제기하지 않으면 그렇게 판결 효과가 생기는 게 법원 중재하는 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1억 정도 받아가면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걸 거절을 합니다. 친모가. 안 친모가 된다. 더 난 다 받아가야 먹겠다. 되겠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자식 버리고 간 거 아니다. 나도 살아야 될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누나한테 내가 꼭 이거 다 타먹을 것이다. 나도 자식들한테 옛날에 할 만큼 다 했다라고 본인이 주장을 하면서 결국은 하해 권고 결정을 거절하고 재판으로 간 것입니다. 버리고 간 거 아니다. 나도 살아야 될 거 아니냐. 나는 꼭 그거 타먹을 거다. 나도 자식들한테 할 만큼 했다. 결국 소송까지 갔지만 1심입니다. 지금 얘기해드릴 거는 2심인데 일단 1심은 친모의 손을 들어줬어가지고 그때 난리가 났어요. 그렇습니다. 누나 김성선 씨는 뭐라고 했냐면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친모는 어머니로서 자격이 없으니까 유족 보상금 등의 지급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친모가 소송을 걸어가지고 1심에 승소를 했어요. 근데 선언법에 1심이 뭐라고 했냐면 선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한 부양되고 있지 아니한 배우자, 자녀, 부모 등도 유족에 해당한다. 그러면서 친모가 김 씨와 같이 살고 있지는 않았지만 법규상 그에게 유족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이유를 대면서 승소하겠다는 거죠. 자, 그런데 어제 항소심 재판부도 이게 더 또 현타가 왔습니다. 두 번째. 네. 또. 자, 쟁점이 사실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아이를 키우지 않은 사람한테 보험금이나 상속이 가능해 맞냐? 우리가 이른바 지금 구하라법, 그 구하라법이 지금 계류되고 있는데 통과는 안 되고 있고요. 그거 지금 얘기하는 게 하나, 권리남용 아니냐가 하나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가 그걸 다 받아갑니다. 지금 주장이 뭐냐면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있다라는 게 누나 측 주장입니다. 그게 쟁점이 되는데 문제는 사실혼이 인정이 되면 이제 문제가 별로 없는데 그렇죠. 입증을 못한 것 같아요. 예컨대 뭐 지금 뭐 사진이나 반지 같은 거 증거로 제출했는데 둘이 같이 살았다는 행적이라든지 그런 주민등록 기록 자체가 좀 없었고 법원에서는 그 주장을 뒷받침하기엔 좀 부족한 거 아니냐라고 봤던 것 같고 수년간 함께 살긴 살았는데 재판에 또 이 여성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됐었고 결국은 사실혼이 인정이 안 된다 그러면 친모가 지금 다 가져가는 상황이 되고 또 이 선언이기 때문에 한 달에 몇 번 정도 배 타지 않을 때 그런 때만 보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입증이 쉽지 않았던 것 생각이 듭니다. 박 변호사님, 네. 그 사실혼 관계로 추정됐던 그 여성이 재판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네. 아니 그분은 이 김종환 씨 사망 이후에 다른 누군가를 만나서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니 그런 거 재판부가 좀 고려해주면 안 되나? 그렇지만 이제 민사소송도 그렇고 증거에 의해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사실혼 관계 증거가 만약에 더 있었다 그러면 이 재판 결과가 바뀔 수도 있겠지만 입증이 좀 부족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이 기자 그리고 항소심 재판부가 친모가 저는 이게 좀 그랬는데 친모가 양육을 하지 않은 책임이 친모에게만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라는 게 소송이 도대체 무슨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일단 80대 친모의 주장입니다. 남편 그러니까 고 김종환 씨의 부친이 숨진 뒤에요. 시댁에서 쫓겨나다시피 집을 나와야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을 직접 키우지 않은 게 무조건 100% 본인의 뜻만은 아니었다. 이런 주장인 건데 재판부가 이게 어느 정도 사실일 수도 있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젊은 나이에 사망했을 경우에 어른들이 며느리를 잘못 들여서 그렇다.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는 일이 그 당시에는 종종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모의 주장을 배척하기 어렵다고 봤던 거고요. 또 여기에 더해서 이 친모랑 김종환 씨 남매들 이 사이의 교류가 전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30여 년 전에 김 씨 남매가 친모의 재혼 남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거주한 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김종환 씨의 누나 측에 따르면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당시 임대인이 친모 재혼 남편인 줄 전혀 몰랐다. 그리고 친모랑 마주친 적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건 좀 너무 이례적이지 않냐. 이건 쉽사리 믿기 어렵다라고 밝혔고요. 이 밖에도 친모가 김 씨의 성인이 된 이후에 증명사진을 가지고 있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유를 들여서 아까 전에 박 변호사님이 설명해 주신 두 가지 쟁점 중에 첫 번째, 친모가 사망보험금을 수급할 수 있다는 주장이 권리남용이냐 아니냐에 대해서요.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던 겁니다. 자, 어제 항소심 끝나고 나서 김종환 씨의 누님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얘기 잠깐 들어보시죠. 얼마나 부모 없이, 어머니 없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데 말이 안 된다고 그런 이야기. 저희들은 어릴 때 부모 엄마라는 것도 불러보지 못하고 아버지도 못 불러봤어요. 못 불러보고 우리 저희 할머니 집이 너무너무 가난해갖고 제가 7살 때 동네 애기를 봐주고 그 조금
그 쌀 같은 거 받아갖고 우리 동생이 그 당시에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갖고 거의 먹이고 오빠는 그 동네에 이제 그 소 같은 염소 같은 걸 봐주면은 그 이제 먹거리를 주면은 그걸 갖고 먹고 살았어요. 그렇게 우리가 힘들게 살아고 정작 우리가 그 어릴 때 엄마를 찾았을 때 그 사람 뭐 있는데요. 우리 버리고 가가지고 다른 남자와 결혼했고 2명이 자식까지 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인정을 해준다. 이 대한민국 법이 지금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건 아니다 아닙니까? 그 자식을 낳았다 해서 부모 아닙니다. 부모의 의무를 해야죠. 뭘 했는데. 그런데 우리 이 판사님이 난 너무너무 기가 차서 웃음배 안 나옵니다 진짜. 아이고, 많은 분들이 구하라법 통과되지 않았나? 라고 하시는데요. 안 됐습니다. 이른바 공무원 구하라법은 통과가 돼서 2021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만약에 공무원인 경우에는 뭐 공무원 연금이나 이런 거를 이렇게 받을 수 있는데 일반인들 그 관련한 게 구하라법은 아직도 국회에 법이 계류 중입니다. 내년 총선이잖아요. 21대 국회 이제 거의 끝물인데 올해 만약에 이거 안 되면요. 또 세월아 내월합니다, 진짜. 예? 정말 큰일이에요. 고 김종환 씨 누님 대법원까지 가시겠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쾌활하고 활동적인 남자친구를 만나서 야외 데이트나 드라이브를 즐겼다는 송 씨. 안 가본 곳이 없을 정도였지만 야구를 좋아하는 남자친구 때문에 틈만 나면 야구장을 찾고는 했다는데요.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하고 보니까 퇴근 후에도 야구장에 TV, 게임, 커뮤니티까지 남편의 야구 사랑이 너무 지독했던 겁니다. 게다가 주말에는 사회인 야구, 경기가 없는 월요일마저 야구 방송을 시청하는 남편. 이제는 야구와 결혼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문제는 몇 달 뒤 아기가 태어나도 지금처럼 취미 생활을 유지하겠다는 남편이 너무나 이기적인 것 같다는 송 씨. 야구광 남편의 취미 생활 어디까지 이해해주면 되는 걸까요? 자, 오늘은 실제 사연을 저희가 당사자 특정 등을 이유로 좀 각색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는 말씀 편하게 이렇게 좀 디스해도 된다. 왜냐? 사건 반장 안 보시는 분들이거든요. 왜냐? 야구 중계랑 사건 반장 이 방송 시간이 겹쳐서 말이죠.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건 반장 안 보십니다. 예. 꼭 그렇지도 않아요. 진짜요? 동시에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동시에? 예. 말 조심하겠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연애 때는 이런 남편의 취미를 몰랐던 거예요? 알고는 있었는데 문제가 되진 않았습니다. 일단 사연자 송 씨는요, 남자친구를 소개팅으로 만났고요. 1년도 채 안 만났습니다. 짧은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이 송 씨는요, 남편이 평소에 운동도 좋아하고 또 외향적이라서 굉장히 쾌활한 성격이기도 했고요. 활동적인 걸 좋아하는 이런 모습들에 많이 끌렸다고 합니다. 이 둘 모두가 밥, 카페, 영화 이런 전형적인 어떤 데이트 코스를 굉장히 질색하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 모두가 서울 근교 드라이브하고 야외 데이트하고 이런 성향이 굉장히 잘 맞았기 때문에 더 좋았던 것도 있습니다. 특히 남편이 야구 좋아했던 건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야구장 데이트를 즐기기도 했고요. 송 씨도 남편 만나기 전에는 야구를 잘 몰랐는데 치맥도 즐기고 뭐 응원도 하고 이런 에너지가 너무 좋아서 연애 때는 함께 잘 즐겼다고 합니다. 진짜 저렇게 야구장 데이트할 때 속으로 어떤 생각이 걸렸구나 했을 거 아니에요. 자, 박 변호사님이 세상에 제가 그 구글링을 하다가 박 변호사님이 야구장 같은 걸 제가 어디 블로그에서 봤어. 어떤 분이 탁 우리 박 변호사님하고 같이 기념사진을 해가지고 올리는 거를 제가 세상에 왜 이렇게 자주 다녀 야구장. 저는 사실은 야구를 너무 좋아했었고요. 어릴 때부터 야구를 너무 좋아해서 지금도 이제 직업으로 좀 프로야구 에이전트도 지금 좀 하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그런 것 등등 해서 잠실 야구장 거의 주말마다 지금 계속 하고 있어가지고 아이고. 지금 남의 얘기가 아니고 제 얘기 같다는 그러니까. 생각도. 근데 뭐 저는 뭐 야구를 좀 너무 좋아하는 편이기도 하고 너무 좋아합니다. 저 할 말이 없네요. 예, 할 말 없어 진짜. 자, 팀장님, 네. 남편이 야구를 얼마나 좋아했던 겁니까? 그렇습니다. 남편이 야구를 좋아하는데 그야말로 광팬, 즉 광적으로 좋아하고 있는데요. 보통 야구를 좋아한다 그러면 특정 팀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자기 고향이라든지 뭘 팀을 좋아하는데 이분은 그게 아니고 좋아하는 특별한 구단이 없어요. 근데 그게 더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사실은 뭐 이루수는 누가 잘하고 투수는 누가 잘하고
아니면 좌완은 누구 이렇게 그 특정 팀이 아니고 개별로 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포지션별로 좋아하기 때문에 이 팀 경기만 보는 게 아니고 모든 경기를 다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메이저 경기까지는 안 보니까 다행이긴 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히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손 씨가 연애할 때 연애 기간이 길지가 않았기 때문에 야구가 저렇게 강팬인지를 몰랐었고 더구나 결혼할 때에도 야구 경기 겨울에 안 하지 않습니까? 예. 겨울에 결혼했기 때문에 실제로 남편이 야구를 저렇게 진심으로 좋아하고 광팬인지는 진정 난 몰랐었던 거죠. 아니 근데 얼마나 그래요? 난감합니다. 제 얘기 같아서 사실 뭐 저도 사실 원래는 좀 그 사자 팀을 좀 많이 좋아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얘기하세요. 않습니다. 지금은 뭐 에이전트를 하다 보니까 그 선수를 보기 위해서 계속 야구를 계속 보는 상황이고 실제로 저도 좀 신혼 초에 야구를 너무 좋아해서 그때는 이제 8팀이었었는데 4경기를 다 보고 있었습니다. 어쩜 좋아. 그래서 저희 아내가 야구냐 내냐 선택해라 뭐 이런 기억도 있었어요. 실제 비슷해요. 리얼. 지금 저랑 비슷해서 진짜? 제가 좀 참 우리 아내가 이걸 넣었나 이런 생각이 좀 지금은 뭐 그 정도는 아닌데 혹시 넣었어요? 아닌 것 같은데 박균 변호사님 사모님 제가 너무 좀 깜짝 놀래가지고 지금 문제가 이런 게 있죠. 왜냐하면 야구가 이제 좋은데 월요일은 안 합니다. 화요일부터 이제 일요일까지 계속 쭉 하는데 6시 반부터 9시 반 10시까지 게임을 해요. 그 게임을 보는데 지금 이분은 5경기를 지금 다 보는 것 같아요. 5경기 요새 다 해줍니다. 아이고. 주요 경기부터 5개 챙겨보고 밥도 이거 끝날 때까지 안 먹는 것 같습니다. 아내한테 기다려라. 아니면 아내 혼자 먹어야 되고요. 너무 싫어. 왜냐면 야구를 봐야 되기 때문에. 야구 보면서 뭐 치맥 같은 것도 하겠죠. 아마도. 그럴 가능성도 있고요. 끝난 이후에도 문제가 돼요. 끝난 이후에 만약에 자기가 원하는 게임 팀이 이겼다 그러면 또 하이라이트를 또 봅니다. 그 하이라이트 경기 5방송국에 하는데 그걸 다 보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 앉아가지고. 싫어. 유튜브 보고요. 커뮤니티까지 읽어봅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큼 됐는지. 이렇게 보다 보면 아마 저녁 내도록 새벽까지 야구만 보고 있는 상황이 생깁니다. 저랑도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아내 입장에서는 상당히 섭섭합니다. 이건 토요일, 일요일도 그게 반복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면 야구가 너무 먼저 아니냐 이렇게 서운해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월요일 유일하게 하지 않는다는 그 월요일이 있잖아요, 소장님. 네, 그러니까 이제 아내 입장에서는 주말도 남편은 야구만 보든가 야구를 하든가 이런 거니까 유일하게 월요일 날 쉬는 거니까 이제 월요일이 되면 외식도 하고 싶고 데이트도 하고 싶고 도란도란 얘기도 하고 싶고 당연하잖아요. 근데 뭐 월요일 날도 야구에 대해서는 아니지만 그 뭐 야구와 얘기할 수 있는 친구들을 만나러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부인 입장에서는 도대체 나는 뭐지? 그리고 도대체 우리는 왜 결혼했지? 뭐 이런 생각이 듣잖아요. 아 그리고 이거 좀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이분은 지금 JTBC 최강야구도 월요일에 해요. 네, 그러니까 월요일 날 최강야구도 꼭 본방 그래서 시청을 해야 시청률이 돼서 잘 나오는구나. 월요일에 해서. 네, 그러니까 월요일 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저기 이제 지금 JTBC 지금 본방까지 다 봐야 되니까 친구 만나고 와서 최강야구 보고 또 자기 야구 보고 뭐 이러고 요즘은 또 나이가 몇 살인데 그 뿔 달린 머리띠 야구 그런 거 다 사고 야구 굿즈도 막 사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회사에도 JTBC 그 사내 야구팀 있잖아요. 네. 나 너무 싫어 진짜. 왜요? 나 너무 싫어 그냥. 그러세요? 주말에 하잖아 주말에. 네, 맞습니다. 근데 이 남편도요, 주말마다 이 회사에서 지인들이랑 꾸린 사회인 야구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또 주말마다 경기를 뛰는데 토요 리그, 일요 리그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근데 둘 모두 참가를 합니다. 그래서 하루는 송 씨 어머니의 생신날이었는데 장모님 생일인데도 자기야 오늘 진짜 딱 2시간만 뛰고 진짜 빨리 올게. 이거 준결승이라서 도저히 빠질 수가 없어. 미안해 이해 좀 해줘. 이러더니 굳이 그걸 뛰러 간 겁니다. 그런데 경기 자체는 2시간이라고 하더라도요. 경기장으로 이동하는데 또 1시간, 몸 풀고 경기하고 씻고 하면 최소 4시간. 결국 한나절을 다 써야 하는 일정입니다. 그래서 송 씨 입장에서는 늦더라도 좀 얼굴은 비쳤으면 좋겠다. 이 정도만 바라고 있었는데 한참 시간이 흐른 뒤에요. 남편이 아니라 남편 지인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옵니다. 야구 경기를 하다가 남편이 공에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병원으로 왔는데 안화골절 진단을 받았다. 아이고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송 씨 입장에서는 아무리 이게 취미라고는 하지만 몸까지 다쳐가면서 올인하는 남편이 너무 답답하기도 하고 이게 나랑 결혼한 건가 야구랑 결혼한 건가 싶기도 하고 괴로울 지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따라가도 봤습니다. 따라가도 봤는데 횡한 운동장에서 혼자 앉아 있어야 하고요. 가족 중에서 온 사람이 자기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또 야구공에 나도 맞을까 봐 무서워서 포기했다고 합니다.
덜컥 임신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직 신혼인데 아이가 찾아왔어요. 임신을 한 거죠. 남편은 너무 축복이라고 하면서 아이하고 캐치볼도 하고 또 아이하고 야구장 갈 생각을 해서 너무 신나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 애 크면은 야구 선수 시켜야지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아하, 이런. 그런데 아내가 보니까 사회인 야구 하는 자리에 남편이 하는 걸 가봤더니 뭐 야구도 못해요. 히트만 하고 별로 이렇게 흥미가 없는 뭐 잘하지 못하니까. 그래 그런 사람들이 못해 못해요. 또. 이 사람만 못하는 겁니다. 맞아. 어떻게 못해가지고 실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야구 선수야 듣는 둥 마는 둥 했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남편이 아이 낳기 전까지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야구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은 아이와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아내가 임신하면 좀 달라지려니 생각했는데 네. 달라졌습니까? 임신으로 달라질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내는 지금 막 입덧터하고 막 친구들 만나는데도 몸도 무겁고 또 자기도 즐기는 운동도 있었는데 그것도 다 하고 못 하고 그래서 이제 막 우울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도 먹고 싶어, 바람도 쐬고 싶어, 막 이렇게 얘기하면 뭐 바람 쐬러 나가는데 그냥 동네에 가까운 데만 그냥 싹 갔다가 빨리 집에 들어가자. 그러고 또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이제 마음이 좀 상한 상태인데 그래도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 좀 아이한테 잘해주겠지 싶어서 우리 아이 태어나면 뭐 이렇게 뭐 가정적이 돼달라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아이가 태어나고 한 100일 정도는 열심히 할 건데 100일 지나고 나면 다시 사회인 야구팀도 나가고 나 야구장도 가고 다시 나 취미생활을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와 이건 정말 위기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도대체 그럼 가정을 어떻게 유지하냐라고 얘기했더니 아니 다른 집 와이프들은 다 잘만 이해해준다. 우리 팀 와이프들도 다 이해해줘서 내 친구들도 다 나온다라고까지 얘기하고 그럼 만약에 당신이 너무 싫으면 내가 아기를 데리고 나와서 시댁에 맡긴 다음에 야구 끝나면 내가 시댁에 가서 본가에 가서 아기 데리고 들어오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남편의 돈 없는 야구 사랑 출산 후에도 이해해줘야 하겠느냐라는 건데요. 자 일단 오늘 뭐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난 관계로 우리 박 변호사님이 제가 이제 이거 좀 대답해 주세요. 사모님한테 사모님이 그러셨다며 야구야 나야 결정해. 좀 아내를 결정을 했죠. 어. 저는 사실은 그 후로 좀 많이 줄였었어요. 아 진짜? 몰래 이제 화장실에서 보고 눈에 안 띄게 기분 안 나쁘게 또 우리 아들을 또 한번 야구 좀 좋아하게 만들려고 야구장에 많이 데리고 갔는데 어느 날 야구를 좀 싫어하더라고요. 왜냐 보니까 엄마가 축구 교실 계속 보내서 야구보다 축구에 또 물을 타셨구나. 예, 물을 타서 이제 그 두 개 다 안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희석을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사실은 그렇게 좀 과한 것 같긴 해요. 과한 것 같고 또 아내가 이해해 주면 상관이 없는데 아내 이해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거기에다가 지금 출산까지 했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남편분이 조금 자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안 봐도 돼요. 본인 안 본다해가 달라질 게 아니거든요. 적당히 좀 해야 되는데 이건 너무 좀 과하신 것 같아요. 운동까지도 하시고 자, 눈 맞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좀 많은 해법을 주고 계세요. 네, 일단 보기찬님, 아내분은 다른 데에 미쳐보세요. 골프나 승마나 이런 데, 이런 의견 주셨고요. 은영님, 배우자님은 아이돌 팬클럽 가입해서 남편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해보세요 하셨습니다. 킴스님, 저희 신랑은 저 버전의 축구입니다. 진짜 환장해요. 저희 남편은 인대 끊어졌어요 하셨습니다. 아이고 참. 알겠습니다. 자,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다음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미국으로 가보시죠. 한 상점의 CCTV 영상입니다. 상점 출입문으로 트럭 한 대가 후진해서 다가오는 모습이죠. 이 트럭 멈추지 않고 그대로 문을 부숴버렸습니다. 유리는 물론이고요. 문틀까지 아예 통째로 뜯겨나가는 모습입니다. 상점 밖으로 나온 트럭에서는 정체불명의 괴한들이 내려서 상점으로 급히 뛰어들어갑니다. 도둑! 맞습니다. 그런데 빈손으로 나와서 차에 올라탑니다. 그리고는 다시 한번 상점 안으로 돌진을 하는데 이번 충돌 때문에 상점 전기까지 번쩍거리는 모습이죠. 다시 상점으로 들어간 이들이 힘겹게 들고 나오는 건 바로 현금 인출기였습니다. 이들은 반쯤 부서진 현금 인출기를 낑낑거리면서 트럭에 싣고요. 그대로 떠나버렸습니다. 차 번호판 다 찍혔는데? 이들이 범행에 사용한 차량 또한 도난 차량이었습니다. 이들은 이날 현금 인출기에 있던 $600, 우리 돈 약 80만 원을 훔쳐서 달아났고요. 그런데 이 상점에 끼친 피해액이요. 약 7만 5천 달러, 우리 돈으로는 약 1억 원 가까이나 됐다고 합니다. 빨리 잡아야겠어요. 다음은 호주로 가보시죠.
대형 화물 트럭이 앞선 승용차를 들이받습니다. 다행히 큰 충돌은 아닌 것 같긴 한데 트럭에 부딪힌 승용차에서 한 여성이 내려서요 멈춰서 있는 트럭 쪽으로 다가갑니다. 여성은 운전석 유리창 앞으로 가서 손을 흔들어 보는데 이 트럭 운전자는 내리지를 않습니다. 응? 설마? 그런데 이 트럭 여성이 버젓이 서 있는데도 앞으로 움직이더니 그렇게 이 여성을 덮쳐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트럭에 깔린 여성은 구급대원의 응급처치를 받았지만요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사망한 이 여성 혼자 키워온 17살짜리 아들에게 운전 연수를 해주다가 이런 봉변을 당한 거였습니다. 아들도 사고 현장에서 모든 걸 목격했고요. 다치진 않았지만 정신적인 충격이 너무나 큰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이 그거 왜 못 봐 왜? 경찰 조사에 따르면 트럭 운전자는 음주도 약물 상태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트럭의 사각지대를 문제 삼았습니다. 여성이 서 있던 곳이요 트럭 운전자의 시야에서는 보이지 않았을 수 있다 이런 분석입니다. 또 무혐의로 풀려났다네요. 자, 다음은 뉴질랜드로 가보시죠. 자, 한 남성의 머리에 뭔가 딱 달라붙어 있죠. 커다란 손잡이에 동그란 고무. 이게 바로 뚫어뻥이에요, 우리나라 거. 경기에나 써야 할 뚫어뻥이 남성은 장난삼아 민머리인 자신의 머리에 가져다 붙여본 건데요. 어쩜 저렇게 딱 달라붙었는지 아무리 헤드뱅잉을 해도 떨어지지가 않았던 겁니다. 아유, 왜 저래? 자, 남성 뚫어뻥을 손잡이를 잡아 당겨 봅니다. 근데 손잡이만 또 떨어지죠. 진짜 뻥 소리 났어. 예, 똥 고무는 머리에 덩그러니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얼굴까지 새빨개지면서 고무를 잡아 당겨 보지만 끄덕없고요. 어떻게? 양손을 써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결국 이 남성 다 포기하고 입고 있던 후드 모자를 뒤집어 쓰곤 자리를 벗어나는 모습입니다. 저거 진짜 안 떨어진 거예요? 자, 이후 사연은 말 수 없으면 떨어졌겠죠. 아마 떨어졌겠는데 뚫어뻥으로 고통받는 남성의 모습에 누리꾼들은 계산대에서는 얼마나 민망했겠냐. 앞으로 뚫어뻥과 평생 함께해야 하는 거냐며 남성을 놀려댔다고 합니다. 다음은 중국으로 가보시죠. 자, 둥근 철장 아래서 불꽃이 사방으로 튀면서 움직이고 있는 것 바로 오토바이입니다. 오토바이 2대가 수직으로 철장 안으로 마구 누비는 서커스 공연이 진행 중인 건데요. 서로 아슬아슬하게 피하면서 내달린 오토바이 한 대가 갑자기 바닥으로 뚝 떨어집니다. 동시에 또 불이 붙으면서 화염이 솟는데요. 이것도 쇼인가요? 자, 불기둥의 철장 꼭대기까지 활활 타오르고 그 안에 남아있는 오토바이 운전자는 불길을 피해서 계속해서 빙글빙글 돌고 있습니다. 공연장 주변에 있던 관계자분들도 놀라서 쇼 아니네. 분주히 움직이죠. 사고네. 네, 맞습니다. 실제 사고입니다. 관객들도 처음에는 특수효과 또 공연의 일부인 줄 알고 어리둥절했는데요. 관객들 결국 공연장 밖으로 탈출해야 했습니다. 아유, 운전자 괜찮아요? 소화기로 불을 빨리 진압했지만 오토바이 운전자는 이미 큰 화상을 입은 뒤였습니다. 곧바로 병원에 이송했지만 아직 위독한 상태라고 합니다. 아이고, 자, 알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시원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도 별이 6개 반, 4반 6반 저녁 6시 반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